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리스크님. 네. 근데 이제 나오실 때마다 분석의 깊이도 그렇고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세도 그렇고 후배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이제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네. 많은 또 이제 지식을 나눠주시기 네.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측 투자 저희 부크온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협찬도 해주셨고 책 5권을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전에 혹시 기대 투자라는 책은 보셨어요? 기대 투자 제가 봤었는데 예. 그때는 좀 제가 가볍게 넘어갔었고요. 이 두께도 달라졌어요. 더 네, 두꺼워졌어요. 네. 더 두꺼워졌어요. 이번에 네. 새로 나오면서.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관점들을 제시해서 제가 좀 색다르게 읽었던 투자책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책들이 대부분은 마인드나 철학 이런 책인데 기대 투자 이 책은 좀 실용서?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이거 뭐 대학교 교재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네네. 네. 그래서 활용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또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입니다. 요 기대 투자가 2001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2008년에 번역돼서 들어왔었고 그때 2008년에 이걸 번역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치진 프로님이 네. 번역을 해주셨었고 저희가 작년에였나요? 노을 프라푸치노님이 나와주셔서 네. 책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 기대 투자를 꼽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절판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네. 중고서적으로 샀습니다. 저희도 중고서적으로 네. 사서 봤고 실제로 중고서적으로 사서 보신 분들 많고. 네. 근데 그 기다렸던 분들한테 드디어 이제 기대 투자가 아니라 예측 투자라는 책으로 이제 새롭게 나왔다는 거. 네. 그리고 더 보강이 됐습니다. 네. 아예 새로 쓰신 거더라고요. 거의 마이클 반 모부신. 이상은 뭐 새로 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제 보강이 됐고 마이클 모부신하고 알프레드 레퍼포트. 네. 근데 알프레드 레퍼포트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이클 모부신은 정말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그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거기 그리고 뭐 옛날에 통섭과 투자 예, 통섭과 투자. 그 책도 좋고요. 맞습니다. 근데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은 정말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정말 좋은 책이죠. 그 사실은 저희가 와이스트리트 그 유튜브 앞에 페이지에 그 진짜 추천하는 콘텐츠 재생 목록을 따로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보시라. 그 네. 앞단에 있는 게 네. 박성진 대표님하고 같이 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투자는 사실상 이제 마인드가 시작이자 끝인데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보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도움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는 꼭 좀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 투자가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읽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제가 이 책을 한 2번째 읽고 있는데 두 번째요? 이대호 편집장님이 네.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더 읽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너무 뭐 수학적인 부분도 많고 계산식도 많고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네, 제가 이 책을 지난달부터 계속 추천을 해서 주변에서 많이 읽고 계시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마다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다시 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책 콘텐츠를 많이 하면서 별책 부록도 합니다만은 확실히 옆에서 가이드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읽을 때 좀 더 쉽더라고요. 네. 그냥 혼자 막연하게 할 때는 약간 그런데 왠지 선생님 얘기 듣고 책을 봤을 때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그럼 리스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우선은 이 예측 투자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expectations investing.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해야 되니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그리고 그 예측을 어떻게 수식화할 거냐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대로만 투자한다면 예금이나 채권이겠죠.
뭐 예금은 확정됐지만 또 채권은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도 약간의 예측이 들어가는데 주식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그 웨인 그레츠키라는 위대한 하키 선수 있죠. 아이스하키 선수. 그 선수의 명언이 담겨 있더라고요. 퍽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신에 퍽이 갈 곳으로 가는 것이다. 네. 퍽이 올 곳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렇게. 이 책이 그래서 네네. 조금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서두에 이분이 쓰였지만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을 자기는 밸류에이션 안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맞다 그러다. 이 주식은 얼마가 가야 된다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면 네. 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의 미래의 긍정적인 면, 기간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에서도 다루고 리스크님이 있었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책.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네네. 이 책도 지금 보면 다모다란 교수님이 맞아요. 그 예측 투자 안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유동성이 커지니까 밸류에이션, 숫자 말고 너머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기업 가치 분석에 넣을 것이냐잖아요. 예. 예측 투자는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라 미래 가치와 옵션들을 다양하게 산정해 있는 것들을 지금 투자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네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유동성도 많아졌고 네네네. 그다음번에 ETF 투자가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가 많아져서 그쵸.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 PIE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네. Price Implied Expectations.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기대치가 네. 얼마나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을까? 막 이런 개념인데요. 네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을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보면 기업 가치라는 게 있고 네. 기업 가치라는 것도 물론 바뀌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바꾸는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내가 그 기업을 투자하면서 얻을 자본 이득. 네. 물론 그건 또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카페를 차릴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이대호 편집장님한테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대호 편집장님은 나 예금에 넣으면 5%인데 너 얼마를 확정할 수 있을 거야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뭐 8%, 10% 이상은 돼야지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본 이득들이 우리가 미래 가치에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자본 이득은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1%일 때하고 물가가 5%일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본 이득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제가 카페를 차린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한 5년, 10년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혹은 그 아이템으로 보면 단발성이야. 라고 했을 때 가치 산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평가를 할 때 변화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성장은 얼마나 할지, 이득은 어떻게 될지 뿐만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서 이익을 계속 증가시킬 때 내가 미래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하나만 차리는 게 아니라 잘 되면 2개, 3개 계속 늘려서 큰 부자가 되자고 제가 꼬시는 거지. 그렇죠. 뭐 하나만 하자고 해서 하면은 들어오시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래 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는 뭘 갖고 있어? 너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 너는
그걸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업에서도 음. 녹아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과도하게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녹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나와요. 네. 미래를 예측할 때 하나는 재투자율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가 네. 카페 하나 내리고 또 2개, 3개 할 때마다 그렇죠.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증대시킬 때 그때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돈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서 빼서 넣어야 되니까 현금 흐름을 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워런 버핏식의 투자 네. 가장 가까운 것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네. 워런 버핏이 어떤 지역 까먹었는데 농장을 살 때도 그 농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계산을 네. 해서 했던 것처럼 네네. 미래 수익을 가지고 그 예측 투자 프로세스도 이 책에서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가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 추정하기. 네. 2단계가 기대치 변화의 가능성 찾기. 그리고 네. 3단계가 매수, 매도 혹은 보유 네. 의사결정이죠. 우선은 1단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아, 뭐 PI가 그런 개념이라는 건 알겠다. 그러면 그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를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네. 저한테 지금의 100만 원은 10년 후에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자를 5%씩 줬다고 치면 매년 복리로 5%씩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면은 10년이니까 5% 곱하기 10년 하면 50만 원이 150만 네. 원이 될 텐데 네. 복리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의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할인해야죠. 작아요. 할인해야죠. 할인해야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라는 개념들을 넣어야 되고 네. 그때 또 마찬가지로 물가와 자본 이득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책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중에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기업 분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네, 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숫자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요. 네.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은 감정은 남아있는데 이게 싼가 비싼가. 근데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네. 감정도 들어가고. 벌써 미래 밸류에이션에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후하게 매길 것이고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빡빡하게 매길 건데요. 그것들이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 자체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 나오는 우리 피자 회사를 네. 분석하고 있는 것도 보면 책에서 사례가 나오죠. 네. 워스트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장도 있고 뭐 긍정적인 성장일 때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기간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돈이 최소한 자본이득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5%니까 자본이득은 8% 정도는 해야겠어 라는 그거 이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어느 시점까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 이상이 돼서 안 나오면 내 자본이 8%의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금하는 게 낫다.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퍼라는 개념, 순위 곱하기 뭐 퍼 10, 퍼 12는 지금의 가치를 우리가 퍼 10이라면 12년 동안 벌었을 때 내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이라면은 분명히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0배의 밸류에이션. 예, 퍼 20이라는 얘기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무 빈틈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예측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넣어서 이게 10% 비싸, 20% 비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네. 예술인데 정확한 걸 원하는 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식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플러스 요소인지 마이너스 요소인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여기다 넣어서 이거는 이런 기업은 주당 가치가 얼마짜리야라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야 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 보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본 비용이라는 게 나오고 네. 기대 수익 그거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투자율. 재투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선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 띄워놓으신 거 네. 요건가요? 우리가 사실 책의 71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네. 어느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중요성. 그래서 성장하고 나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세금을 빼고 나서 순이익이 나오면 여기서 재투자액을 빼는 겁니다. 그게 잉여현금 흐름이고 네. 잉여현금 흐름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에서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상계해서 주주 가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잖아요. 네네네. 자, 한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이제 이 상장사인데요. 예. 이게 우리가 순이익으로 본다면 네. 이 회사 순이익이 과거에 90억에서 뭐 200억도 넘었다가 138억이 됐는데 예. 이 회사가 요번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해서 거래 정지 중이에요. 지금 순이익만 보면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괜찮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50% 이내예요. 네네네. 부채도 되게 건실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왜 감사 의견 거절이 됐을까를 예. 보면 그 전에 힌트가 없었을까는 유일하게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현금 흐름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에서 현금 흐름은 예. 보면 뭐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다른 돈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카페를 내서 네. 1년에 1억씩 벌어요. 1억씩 버는데 제가 카페를 잘 팔기 위해서 근처 거래처들, 회사들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매출 많이 나오게 하려고? 네, 1년에 한 번씩. 지금 돈 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정산해 주면 돼. 그래서 1년짜리 후에 돈을 받겠다라는 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 매출 채권이 많아지면 순이익에서 현금이 안 좋아지겠죠. 네네. 당장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네. 어떤 회사든지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매출 채권이 제가 뭐 1,000만 원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2천, 3천, 4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제 현금은 순이익에서 더 많이 빠지겠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도 제가 커피를 팔기 위해서 원두를 뭐 1,000만 원씩 갖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가져야 된다고 가정해봐요. 네. 그러면 그것도 현금이 없어지죠. 그렇죠. 어디 매여 있는 거죠. 네. 현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현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순이익보다 현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감가상각 같은 거예요. 네. 감가상각은 회계적으로 상계만 하지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생길 때마다 순이익에서 현금이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 커피 머신을 샀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상각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금 흐름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 직원들의 퇴직금 쌓아야죠.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순이익에서는 당연히 뺐죠. 줘야 되는 돈이니까 빼놨지만 현금에는 쌓여 있죠. 그렇죠. 당장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투자율이에요. 재투자율?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임대료, 시설비 네. 이런 거. 그리고 카페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커피를 더 사다 놓는 재고 이런 거. 재투자도 결국은 현금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돈. 음. 그래서 이 회사를 보시면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80억이에요. 뭐 순이익은 말도 못하게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런데 유형자산 투자가 1106억이에요. 저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투자율. 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운전비가 아니라 그냥 시설 설비로 네. 이 매출과 이 이익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걸 유지하려면. 네. 아니, 성장을 시키려면. 네. 매출 성장은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주주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본이 내 기대 수익률보다 못할 때까지만 내가 연속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뒤에는 청산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뭐 안정된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물가 네. 상승률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회사들은 이익을 못 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주주 가치는 마이너스로 빠지는 훼손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 투자율인데요. 제가 지금 이 회사 이 책에서 쭉 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커피숍을 10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커피숍당 음. 매출이 1억씩 나와요. 요 예시로 만드신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1억씩 나오는 커피숍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1년 딱 지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매출은 10억 나왔어요. 네. 매출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커피 원두를 사와야 되고 네. 전기료도 내야 되고 뭐 커피 만드는 직원들 컵 뭐 이런 거 사왔더니 다 보니까 6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4억이 남았어요. 네.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이제 개념이 잡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광고도 하고 커피 10개를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요. 네. 뭐 회계 직원도 그쵸, 필요하고 그쵸. 배송도 필요하고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는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는 안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가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3억이 남았습니다. 네. 복잡하니까 영업의 손익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예, 예. 근데 빌린 돈도 없고 받을 네. 돈도 없고 음. 그래서 제가 법인세 20%로 해서 6천만 원을 내고 났더니 순이익이 2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매년 커피숍 하나씩을 더 내기로 한 거예요. 커피숍 하나씩 더 낼 때마다 1억씩 들어요. 자본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도 사야 되고 임대료도 해야 되고 뭐 집기도 사야 되고 1억 들어요. 그리고 커피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제가 커피 재고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소모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고객 운전 자본. 고정 자본은 임대 차익, 뭐 커피 머신 사는 거, 책상 사는 거 이거 고정. 네. 그러니까 고정 자본 투입과 운전 자본 투입을 다 해봐 보니까 제가 1.2억이 드는 거예요. 1.2억이 드니까 사실 저는 2.4억이 남았었는데요. 아까 네. 세금 내고 네. 실제로는 1.2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매출 하나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매년. 매년. 네. 매년 늘리고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투자비도 10%씩 더 들어가요. 아하. 아, 그것까지 다 네. 감안하시네요. 그래서 총 투자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여기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래 나 8%면 됐어. 8%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대충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순이익으로 2026년에 너 4억 벌어? 여태까지 잘해왔네? 퍼 10 줄게? 그러면 43억의 회사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벌었던 돈들은 또 자산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사업 가치는
그 현금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었던 영구 채권으로 보고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네. 영구 채권으로 보고 가치를 매기니까 연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여기서 산업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카페가요.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기술도 있어. 뭐 원두를 직접 제가 재배해요. 난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K 원두라는 걸 재배를 해요. 저만 팔아요. 그럴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남들과 똑같아. 그냥 가격 싸움하는 거야. 그러면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에요. 그럼 되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도 내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 산업도 이해해야 되고 커피를 너무 많이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은 더 많이 마실 거야. 산업이 커가. 그 수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수혜 중에서도 더 많이 볼 거냐 덜 볼 거냐는 산업 내에 제가 운영하는 커피의 포지셔닝과 실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잉여 현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그 과정에서 빠지는 재투자율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또 둘러싼 환경 요인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업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 특허권의 가치 네. 네. 경제 환경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 커피를 드립하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를 만들었어요, 제가. 혹은 장비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이유는 존속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다. 네.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 그러니까 그 주주 가치를 알아가는 네.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그것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거고. 많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예술에 가깝다라고 네, 또 네, 표현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요. 여기에는 ROE도 없고 다 없잖아요. 우리가 예. 얘기하는 ROE가 왜 없어요? ROE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음. 판관비에서 제가 광고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비용에서 빠져요. 판관비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예. 판관비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영업이익이 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줄죠. 네. 제가 1억 쓰지 않고 막 2억씩 3억씩 막 써요. 그래서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요. 아, 그러면은 순이익에서는 빠져 있지만 제 기업 가치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ROE보다는 여기서는 그 결과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재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을 딱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철강 회사예요. 네. 그러면 고로도 만들고 막 시설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감가상각도 많이 들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소프트 회사예요. 초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겠죠. 막대한 돈은 초기에 연구 개발비로 다 끝냈어요. 다음 카피부터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건 뭐 그냥 인건비. 아니면 뭐 마케팅비 약간. 네네네.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출만 좀만 일어나면 이익이 확 올라가고 재투자도 많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산업별로. 네. 산업의 특성별로 밸류에이션이 또 달리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산업 공부도 같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 중요하고 연속성도 중요하고 그 기업의 현재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 앞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을 보려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기업 가치를 땡겨 와서 지금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가 미래 가치를 보려면 네.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네네. 방식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줄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텐데 요거를 좀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그냥 가정을 딱 해봐요. 네. 제가 카페를 해서 지금은 3억 4억 버는데 제가 이 정도 속도면 10년 후에 제가 10억을 벌어요. 10억을 버는 회사의 현금 할인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지금의 1억은 미래 1억 이상이 되니까 복리로 할증이 되고 그렇죠.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은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할인을 하는데 어떻게 할인해야 되냐 하면 금리하고 내가
벌어들이고자 하는 자본 이득으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네. 그죠?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할인율은 낮죠. 낮죠. 그래서 최근에 그 고금리 시절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들이 그래서 확확 떨어졌던 거예요.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음. 변화가 되는 거는 이익률도 우리가 많이 깎일 것 같고 또 기간도 길잖아요. 성장 회사들을 우리가 퍼 20 뭐 이렇게 미래 가치를 많이 보는데 미래 가치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리 1% 오를 때마다 기업 가치가 몇 프로 빼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빼야 된다, 성장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로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금리는 굉장히 많이 기업 가치의 할인과 할증 요소를 반영한다. 근데 이제 DCF 방식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목표 주가를 꼽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뭐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현재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들어요. 이 책에서도 네. 그 1990년대 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매물로 나왔을 때의 사례를 들어요. 맞아요.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맞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90년대 초에 4억 5천만 달러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팔린 가격은 4천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리스, 그러니까 장기 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지분이 매각된 게 2016년에 있더라고요. 네. 카타르 투자청이 9.9% 지분 투자를 했는데 6억 2,200만 달러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9.9%니까 한 10배 정도 곱해보면 최소한 63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2016년에. 근데 1990년대 초에 4천만 달러밖에 안 되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건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였느냐? 아, 어렵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세요. 예.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계속 변합니다. 금리도 변하고 어떤 산업 안에서 포지션도 변합니다. 기업 가치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 주식 투자는 특히나 우리가 손쉽게 많은 투자 대상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매도도 쉽잖아요. 부동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괴리가 좁혀졌을 때 팔고 괴리가 넓어졌을 때 사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초기에 밸류에이션 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걸 몰랐죠. 그렇게 변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때 밸류에이션 했던 사람들이 틀렸어. 아, 저 사람들은 바보야. 그게 아니라 네.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한 겁니다. 그때의 환경에서. 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많이 공부해서 네. 아, 미래에는 뉴욕의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되니까 임대 플러스 그 가치, 원래 갖고 있는 사업 가치 말고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면이 있어 네. 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이 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도 좋아질 걸 아는데 싸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뭔가가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이 기업들이 싼데 그 기업들이 반전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를 네,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네. 이거 캐치 잘해야 돈 버는 거죠. 네. 기대치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 변화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음. 미래가 이 사람은 미래 가치를 확정해 놓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거나 음. 못한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첫 번째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매출의 변화입니다. 매출의 변화, 네. 뭐 판매량의 변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는 제가 커피숍을 할 때 커피가 얼마나 팔렸느냐, 얼마나 더 팔리느냐. 그리고 얼마에 팔 거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스 있고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P를 올려도 되고 Q를 올려도 되는데 Q가 더 사실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뭐 양쪽으로 많이 나가야죠. 네. 그리고 P도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정해져 있는데 영업 매출이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그 포지션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게 삼양식품. 아, 네. 그러니까 네. 매출도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그 2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상한가를 갔어. 맞습니다. 어우 매워, 어우 매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업 이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이 봐야 되는 게 매출이. 매출의 변화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채찍의 손잡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뭐 이익단을 확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영업 뭐 레버리지. 규모의 경제, 네. 비용 효율, 네. 투자 효율 등등이 나옵니다. 네. 이제 매출의 변화를 알려면 산업을 알아야 되니까 네. 사실 또 그 회사의 기본적인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번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비용 쪽이에요. 비용. 네. 그러니까 원자재의 비용의 변화. 이런 것들은 원자재가 갑자기 싸졌어. 네. 이러면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더라도 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 트리거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판매량, 가격, 구성, 영업 레버리지, 규모. 그러니까 가격과 매출 구성이라는 것도 보시면 원자재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우리는 네,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덩어리. 네. 그래서 매출이 뭐 1조냐 2조냐 이런 절대 규모보다도 매출이 몇 프로나 성장하느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나 성장하느냐가 기업 가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그걸 빨리 네. 캐치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회사가 통상의 경우에 증설을 할 때 네. 증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 증설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어가고 증설을 딱 했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 공장을 물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수율도 잡아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그 새로운 공장의 매출을 쫙 채워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싹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설의 규모도 잘 봐야 되고 그들의 매출이 변화도 정말 잘 보면 이익률이 바뀌니까 기업 가치,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네. 걔네들을 보면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변화로는 알 수 있다. 혹시 그 아까 이 주가의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네.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그리고 기대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네. 2단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본다라는 거. 네,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좋죠. 아 그래요? 네. 사실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네네. 매출이 갑자기 높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상치를 올려놓는. 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네. 25년 가이던스를 매출이 30%뭐 이렇게 성장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리포트를 네. 보면. 네. 유심히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그 가이던스를 준 걸 수도 있고 네.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뭐 직접 좀 높게 네. 한 걸 수도 있고. 산업과 회사를 분석해서 아, 이 회사는 이런 산업에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올렸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잘 봐야죠. 근데 그거는 뭐 회사가 뭐 가이던스를 줬다라고 해서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그만한 그 추정치가 나왔다 해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네. 이거 뭐지? 이거 맞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신제품일 때는 또 이제 재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시장 반응 또 봐야 되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신제품이라면 새로운 설비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율도 다르고 새롭게 만들어진 설비에서 만들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출은 나왔는데 이익은 다를 수 있네요. 꺾일 수도 있어요. 어허. 초기에는. 잘 봐야죠. 비싼 장비에서 나왔는데 네. 초기 어머. 수율이 안 좋았어. 수율이 한 60%밖에 안 나오고 이러면 혹은 매출이 이연됐어. 음, 뭐 이번 분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분기로 하반기로 미뤄졌어. 그래서 실적이 꺾였어. 그럼 이제 주주들은 짜증내죠. 짜증내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기회지. 기회죠. 그런 변화들.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리포트를 쓰는데 네네네. 그 변화율이 큰 거. 그러니까 TP가 큰 거. 단순히 TP가 큰 거는 TP는 밸- 이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네. 밸류에이션만 바꾸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아하. 밸류에이션만 바꾸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들이 필요할 텐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존속 가능 기간이 확 늘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정돼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려면 존속 기간이 확 늘어나야 돼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독점적 체제가 변화가 됐느냐.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기대 요인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키 팩터들을 봐야 된다. 네. 아니면 매출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가 바뀌어서 영업이익이 늘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놨는데 네. 그 원재료 가격이 뭐 엄청 올라서 뭐 평가 이익을 본다라든지 평가이익이 나오죠. 아니면은 뭐 신규로 원재료를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네. 앞으로 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생물 자산 평가. 생물 자산 평가. 네. 혹시 아시나요? 생물? 네. 살아있는? 네. 뭐가 있을까? 돼지. 아, 네. 돼지의 시세가 우리가 1년 연중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새끼 돼지는 감기가 잘 걸려서 오. 잘 죽어요. 오. 그래서 여름에 비싸요. 살아남은 것들. 네. 네. 여름에 태어난 돼지들은 감기에 안 걸려요. 겨울에 싸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어. 물론 거기에 뭐 우리가 들어가는 뭐 사료비가 원자재니까 뭐 그런 비용이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가격이 변할 때마다 축산 회사들은 생물 자산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뭐 분기별로요? 네. 그것도 재미나네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이제 계절성을 이제 갖고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큰 기후 변화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반복이 되는 반복이 그런 되죠.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면 투자자들은 또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네. 알죠. 그러면 거기도 변화율이 엄청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평년에 요만큼씩 움직였는데 네. 이번에 이따시만큼 올라간대. 네. 이러면 또 그게 이제 주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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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미난 겁니다. 네. 어렵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네. 물론 그게 꼭 정답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게 꼭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TP라고 하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또 틀렸다고 해서 뭐 누구를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네. 돼지처럼.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것도 우리의 금융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고 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까지.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그 당시에 냈을 때는 그게 합리적이었다지만 그 목표 주가가 실현돼야 되는 그 시점이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대치 변화 가능성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면은 뭐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많이 거고 알죠. 네. 조금 더 주식을 싸게 사거나 빨리 네. 이걸 캐치를 하려면 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발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막 발품 팔러 다니고 네.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요. 네. 리스크님도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발품도 파는데 저는 페이퍼를 많이 읽죠. 페이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료전지 얘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뭐 SOFC 같은 거요? 네, 제 블로그에 보시면 벌써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기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은 지금 이 변화에 SOFC가 왜 중요하게 되고 또 SOFC 플러스 알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은 산업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산업 공부를 해놓고 기술 공부를 하면 좋은 회사들을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탐방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네. 페이퍼라는 건 네.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너무나 당연하고 음. 뭐 여러 가지 공시들도 너무나 당연하고 네. 기사들도 있고. 기사들도 있고 해외 자료들도 네. 있고 관련 서적들도 있고 네. 뭐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왜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도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막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책에도 잠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영자와 투자자의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이거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왜 탐방 다녀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뭐 네. IR 담당자 미팅 들어보고 네. 막 하면은 이게 당장 투자자가 기대를 하는 거랑 회사에서 보는 거랑 이게 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자한테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언론 매체 말고는 주주총회예요. 그게 가장 이제 크죠.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주주총회 가서 경영진이나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전화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애널리포트를 통해서나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요. 네. 대표이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총에서는 네. 주주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분들이 좀 나와주죠. 예. 네. 그들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렇죠. 투자자는 이익의 증가가 자본 비용 대비 얼마나 증가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본을 대준 사람들이 주주니까. 네. 네. 제가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10개를 하고 있고 매출 10억이고 뭐 돈을 뭐 한 2억 정도 벌고 있어요. 아까 네. 표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제가 로스팅 원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네. 그 회사가 제가 인수만 하면 돈을 벌어요. 이익이 나와요. 그 회사가 뭐 2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제가 그 회사를 20억에 사와요. 10배 주고. 네. 2억을 버는 걸 20억에 사오고 그것을 저는 사오는 방법이 자금 조달이 벌어둔 돈으로 사올 수도 있고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차입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사오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경영자는 잘한 건데요. 저는 잘한 거냐? 그러니까 자본을 대준 투자자 투자자는 입장에서 잘한 거냐? 단순한 퍼로 본다면 예. 올라가야죠. 그런데 20억으로 주고 산 게 2억을 벌어들이는 게 과거에 이 회사가 했던 이익률을 깎아먹어. 기존의 이익률보다 더 나은 사업을 사와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사올 때 망해가는 회사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회사를 사올 땐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옵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랑 시너지가 많이 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투자자는 플러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빅딜 이후에 네.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떨어지는 건 훨씬 더 많더라. 그죠?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고 막. 네. 그 자본 비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사오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장 이익 규모가 이제 연결로 뭐 커지니까. 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주주 자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더 효용 가치를 더 높이는가를 네.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이게 멀리 있냐? 이 노다지 IR 노트 이렇게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이거 가리면 안 돼. 노다지 IR 노트. 이거 통해서 그 기업이 직접 내다보는 자기의 산업 그리고 자기 기업 이야기도 직접 또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아, 참 깨알같이 홍보 잘한다. 또 하나 이 책에 보면은 네. 5가지 경쟁 요인 분석 모델이 나옵니다. 네. 저도 요거 종종 좀 한번 대입해서 해보기도 하는데 몇 페이지죠? 132페이지에 130페이지. 그러니까 진입 장벽부터 네. 대체제 위협 네. 이 회사의 상품을 누가 이제 대체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구매자와의 협상력, 네. 공급자와의 협상력 그 가운데 경쟁 강도가 네. 있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럼요. 어. 경쟁자는 꼭 봐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월적 지위에 서서 매출을 일으켰을 때 영업이익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 비우월적 지위나 좀 열악한 상황에서 매출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이익률이 떨어져요. 혹은 어떤 때는 손실도 나오죠. 네네. 그것들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하냐. 뭐 근데 이제 이런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솔벤더였는데, 네. 단독 공급자. 예, 단독 공급자였는데 벤더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솔벤더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겠죠. 깎이죠. 네. 기존에 만 20배 받았던 PER이 네. 뭐 15배 이렇게만 해도 뭐 그냥 네, 주가는 네. 훅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체제 위협하고 구매자 협상력이 똑같이 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경쟁 요소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첨단 산업들 많고 특히 소부장들 많고 이럴 때는 와, 네.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막. 네,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뭐 입찰에서 누가 이겼네 졌네 네, 이번에 뭐 퀄테스트 네, 통과를 네, 했네 마네 네, 뭐 네.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 퀄테스트 들어갔네로 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하느냐 마네 막 이거 네. 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바이오 회사 한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옵션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이익 밸류로 계산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옵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이익을 버는 회사인데 어떤 신사업, 신모델, 바이오, 신약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도 나와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총 이익의 크기에서 내가 나가는 비용의 총량을 빼고 거기에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회사를 대충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일상에서 신약까지 나오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임상일상.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일상을 통과했네, 이상을 통과했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확률은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또 예측하기 어려우니 네. 그렇죠. 변수와 예술의 상수 영역. 다 네. 어려운 거죠. 예술의 영역이니까 성공 확률이 10%냐 20%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히 낮냐 극히 높냐 이 정도로 해서 그 가치하고 가격의 갭 차이가 컸을 때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20%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먹으려고 하면 손실이 손쉽게 나는 거죠. 특히 리스크님은 기업 분석할 때,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기업 분석하는 단계만 하더라도 뭐 막 50시간, 60시간 이렇게 네. 막 분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특히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업 분석을 입체적으로 하십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자기가 막 좋다고 떠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금 조달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IR 잘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막 IR 하러 여의도 막 NDR 하러 돌아다니고 막 할 때 네. 실제로 뭐 성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많고. 뭐 물론 필요하니까. 네, 그게 또 우리 주식 시장에 유통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잘 돼야 되죠. 그래야지 기업들이 좋은 기회에 나왔을 때 자금 조달해서 그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 나와서 했던 얘기들의 강도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걸러들어야 되죠. 약간 과장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문학적 필터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들은 지금 돈 필요하구나. 필요하니까 좀 세게 얘기했겠구나. 그래서 장기적, 단기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들이 변해갈 때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그 기술들은 과거의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첨단 미래의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 원전 몇 개 사놓고 있는데요. 기자재. 네, 우리나라는 뭐 기자재 네.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몇 개 구성해 놓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이나 네. 전력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유럽도 그러니까 뭐 바뀌고 있죠. 전기요금 맘대로 올리기가 쉽지가 네. 않죠. 네. 전기요금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유럽도 탈원전했다가 지금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미리 알았으면 쌀 때 좀 포지션이 해놓으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변화에 되게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투자율, 현금 흐름, 뭐 현재 가치 할인법뿐만 아니라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진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게 매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의 변화, 그렇죠. 기술의 변화. 그래서 예측 투자.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얼마나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네. 그 반영되어 있는 게 또 얼마나 어떻게 변할 거냐를 네, 예측해야 되는. 네, 사실 그게 또 핵심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투자법은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도 없을 때 사는데 분명히 그 기대감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게 6개월이지 1년이지 2년인지 저는 모를 뿐이지. 그때 사놓으면 하방 리스크는 별로 없고 상방 이익은 열리는 구조라서 그런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크게 잃지 않고 네, 네. 맞히면 대박 나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예측을 잘하고 네. 예측 투자를 해서 이제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로서의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 행동. 네, 네. 그럼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지속 네. 보유하거나인데 네. 이 책의 세 번째 3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매수, 매도, 보유.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네네네. 밸류에이션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정말 산술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산술적으로 하는 거지. 남들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줄지 또 성장률을 얼마로 줄지를 다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은요. 공감을 안 얻어도 돼요. 나 혼자 하면 돼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100번 반복하면 100번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면 자기가 옳아요. 네네네. 예술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함의적으로 썼던 예술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키워드는 예술이구나. 결국은 미래의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구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말고는 어느 정도 어바웃하게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투자보다 패시브 투자가
성과를 잘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어려우니.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말고 퍼 15가 비싸고 퍼 12가 비싸고 퍼 8이 비싸고 이런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변화율이 큰 것들을 고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아까 리스크님과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맞히면 대박, 틀려도 조금만 잃을 수 있는 네. 그 사야 할 때 기준, 매수 결정의 첫 번째 요인으로 주가가 예상 가치에 비해 할인된 비율, 즉 안전 마진이 있을 때, 네. 안전 마진이 클 때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기대치를 바꿀 때까지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싸. 안전 마진도 있어. 근데 시장 기대치 바꿔서 주가가 올라간다 한 10년 뒤야. 그럼 이거는 이제 투자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마다 시장 기대치도 다 달라요. 산업마다 어떤 사이클 구조라든지 네. 시간. 제가 저번에도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뭐 1년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18개월, 24개월 정도 땡겨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1년에서 18개월로 땡겨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시간이 주가의 저점과 업황의 저점이 예. 선행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선행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도체의 저점 형성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업황보다 1년 정도 앞서갔었는데 이제 1년 반을 앞서간다. 네. 그렇게 바뀌는 게 반도체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또 그렇게까지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던가 뭐 다른 사이클링 산업들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해주니까 산업마다도 턴하는 시점도 다르는 거죠. 그래서 산업 공부를 좀 해놓고 그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에 좀 보는 게 이게 변화의 시점에서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탑다운 투자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조선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과 어떤 고객사 관점이었다가 이제 경쟁사 관점이 되면서 사이클의 틀이 완전히 또 막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네. 최근 들어서 또 재밌는 거는 철강이 최근에 반등했거든요. 네. 철강이 반등했던 게 반도체 반등하고 좀 비슷해요.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국 쪽의 공급 과잉 때문에 공급 과잉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철강은 중국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조각량이 많으니까. 그 뉴스 때문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이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책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매몰 비용, 심리적 회계를 주의하라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거는 좋은데 저기서 막 다른 종목도 막 날아가고 있고 하는데 내 거는 계속 싼 주식이야. 앞으로도 계속 싸.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또 한 번 더 힘든 거죠. 주식 투자가. 맞습니다. 반대로 팔아야 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팔아야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한 50% 100%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어떤 회사는 정말 너무 바닥권이고 막 두세 배 이상 나올 것 같아라고 한다면 교체를 일부 해야겠죠. 사실 그게 사업가와 달리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인 거죠. 네.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기대치가 미흡할 때. 약간 어닝 쇼크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어닝 쇼크가 일회성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분기는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예상보다. 근데 수주잔고가 너무 많아. 그럼 뭐 일단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흡한다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내용을 봐야죠. 내용. 네. 그 기대치가 연속적일 것 같고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상 가치에 도달을 했는데 최근 추정치가 주가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더 먼저 가 있고 맞아요. 그래도 예상치가 더 나아져 보이는데 주가는 더 오버슈팅 돼 있고 이럴 때는 또 팔아야 될 때이고 물론 그걸 이제 정밀하게 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들이 특히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뭐 2024년 5월 17일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투세 네. 한 번 뭐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당장 2025년에 예정대로라면 시행될 예정이고 네. 연말까지 국회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득이 줄어드는 거니 네.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심각한 표정이 좀. 네. 지수로 보면 예. 유리하지 않고 지수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에 거두었던 수익보다 못할 확률이 높죠. 그게 예상되니까 국내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연일 올해 한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판 규모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역대 최고로 나오고 있고 미국 주식들을 취득하는 걸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대만도 뭐 몇 년 동안 지금 2.5배가 올랐다고 하고 8년 동안 지수가요. 네. 한국은 8년 동안 20%, 30% 코스피 기준으로. 그 얼마 전에 그때 그 밸류 프로그램 토론회였나?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과장 시절에 네. 2,000포인트였는데 네, 네. 부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2,500, 600이다. 네. 죄송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네. 한국 지수는 못하죠. 인플레이션 대비 완전 역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하고 또 그 해외 증시랑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기회 비용으로 우린 네. 너무 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은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들이 나올 거고 수익 기회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리스크님은 중소형주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이게 가을이나 연말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또 이제 되게 불확실해지니까 막 네. 흔들릴 거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외 주식을 더 늘리실 계획이세요? 저는 해외 주식 비중이 지금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없으시네요. 네네. 2%밖에 없어서 사실 금투세가 되면 저도 한 20%까지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국내 주식을 그만큼 또 줄인다는 네네, 얘기니까. 줄일 생각 갖고 있고 아쉽게도 금투세는 중소형주에 타격이 많을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큰 기관들이 별로 없고 개인 수급 위주잖아요. 또 이제 금투세는 외인 기관에게는 없는데 네. 개인들에게 매겨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작은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고 그들이 작았지만 나중에 커질 기회조차도 박탈당할까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괜찮은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죠. 네. 무슨 리스크님이 왜 죄송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님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금투세 보면 리스크님이 도입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물 날 것 같지. 이제 과실을 좀 얻었다면 아, 새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해도 되는데요. 예. 금투세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느냐가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제 말이.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코스피 PER이 맨날 막 25배 막 나스닥처럼 받고 네, PBR 막 3배 받고 그리고 공정한 시장이고 뭐 사고 치는 네. 놈들 없고 하면 뭐 네. 당연히 이제 클린한 시장이고 의리의리한 우리가 경기장에 호텔에 숙박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네, 세금을 내야죠.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그러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맞물려서 아쉬운데요. 저는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금투세 유예를 하지 않으실까. 지금 발생되는 데이터들만 보셔도 그렇게 합리적 판단은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좀 그 금융 환경 자체를 선진국화 해놓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뭐 밸류어 프로그램 거기에 또 제대로 돌아간 상속세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가산세까지 내서 60%. 네 상속세를 매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두는 세금 자체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게 참 금투세 시행 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에는 일단은 네. 불확실성 요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참 암담하긴 합니다. 뭐 개인들이 지금처럼 주식을 팔고 욕하고 떠나면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표를 잃는 행위라는 걸 아실 테니까 오히려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시장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KB 자산인가요? 네. 중소형주 포트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 쓰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주 정말 맥 못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 그런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증시에 올라와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라는 네. 뜻이니까요. 네. 또 속상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매수해야 될 때, 뭐 매도해야 될 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계속 보유해야 하는 구간 네. 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버티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음, 리스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몇 년씩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매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업들이 포텐셜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 주가들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평탄하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포텐셜과 상관없이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막 이걸 반복하잖아요. 어떤 이슈에 있든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이 이동평균선 11선, 21선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 이제 그게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았죠. 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포텐셜과 상관없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텐베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투자하고 나서 10배의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 네. 그런 과도한 그러니까 변동성 있는 구간을 못 견디고 팔았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배 가고 이런 주식을 저는 그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매수할 능력은 없고요. 별 말씀을요. 몇 년 동안 해서 10배 올라갈 주식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편이 있죠. 물론 신규 보유도 하지만. 근데 옆에서 보면 네. 막 2년 사이에 막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이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최근에도 뭐 이렇게 막 전기 감전된 주식들, 네. 막 입에 엄청 매운 주식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안 느끼시나요? 원체 또 수익률이 좋으셔서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항상 이겨 오니까요. 시장보다는 항상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장기간으로 레이스를 하는 거지 단기 레이스는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라톤 선수니까 네. 옆에서 100m 선수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는 그냥 봐도 가라 이랬는 거예요. 네. 좋은 마인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라톤도 잘하고 싶고 100m 달리기도 잘하시고 네. 이러고 싶어서 그러면 뭐 괴로워지는 건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는데 대신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주 포지션을 계속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포지션을 이제 기술주 비중을 늘리신다라는 건 네. 결국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일까? 네. 기술의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보다도 더. 특히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네. 오늘 저희가 리스크님하고 같이 예측 투자 이 책을 다뤄봤는데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나왔던 기대 투자 이게 절판이 돼서 네. 중고 시장에서 막 10만 원에 팔리고 막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측 투자로 뭐 마이클 모부신이 더 이제 개정 증보판이라 해야 될까? 거의 요즘 많이 이제 새로 써져 더 두꺼워졌고 이 책 이야기를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측 투자 책을 통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투자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할인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많은 확률로 봤지만 주가들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힘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변동성이 좀 적고 그래서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을 장기 보유해서 투자할 때 수익이 좋더라.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이익뿐만 아니라 네. 꼭 제 총 투자율을 꼭 보셔라. 그래서 현금 흐름 쪽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라. 그래야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잘해왔는데 내가 어떤 한 종목, 한 기회에 마이너스 50%를 당하거나 60%를 당하거나 뭐 이러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에서 썼던 그런 얘기들을 좀 참고는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수치화 한번 하는 작업들. 하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또 저 스스로도 좀 느슨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우리 시장들이 좀 과도하게 오버밸류를 받는 부분에 관련돼서 좀 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뭐 리스크님이야. 근데 사실 투자 비중 늘리시는 것도 소수점 단위로 네. 기간을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사서 모으시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일깨우셨다는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아니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로 증명해야 되는데 참.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해서 오늘 예측 투자 리스크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